웅달 책방에서 많이 응원해 주셔서 이제 10만이 머지않은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웅달 책방에서 많이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본업은 전업투자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2차전지 관련된 강의랑 주식 생 기초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그 수급 현황에 대해서 네네.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월별 기준으로 지난 2월에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사들인 주식들을 저희가 조금 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거의 2월 달부터 한 거의 13조 가까이 샀거든요. 네. 근데 거의 코스피 위주로 샀고요. 코스피 중에서는 1등은 뭐 압도적으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뭐 거의 절반 넘게 샀고요. 삼성전자를 6조 1,400억을 샀고요. 2등은 생각보다 줄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2월 달부터 산 건 아니고 작년 말부터 샀으니까 굉장히 장기간 동안 매수하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고요. 현대차가 한 2조 4,200억 정도를 샀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2조 한 700억 정도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쳐서 6조 3천억 정도 샀으니까 엄청나게 반도체에 뭐 몰빵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9천억 정도 샀는데 이 정부의 저 PBR 밸류업 정책 수혜주를 산 건데 사실은 총선이 너무 견제와 균형이 좀 있어야 되는데 뭐 정치적 의견 말씀드린 건 전혀 아니고 좀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 정책이 탄력받는 게 좀 더 쉽지 않아 보여가지고 정부의 저 PBR 밸류업은 벌써 바로 반영해서 어제 굉장히 큰 실망 매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역시나 뭐 아니나 다를까 너무 쏠림 현상이 이쪽 파란당 쪽에 너무 쏠림 현상이 있으면서 상당히 저는 정부의 저 PBR 밸류업이 계속 힘을 받으면서 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굉장히 우려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눈여겨봐야 될 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55% 지금 2월달 대비해서 수익 중에도 불구하고 3,300억 샀다는 거는 아무래도 그 위를 더 주가 측면에 더 위를 보는 측면이 많은 것 같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많이 산 건 아니에요. 좋은 거는 전반적으로 그래서 아마 외국인 사들인 주식 중에 가장 저는 눈여겨봐야 될 주식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3인방이라고 보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올라간 게 아니고 현대로템도 올라갔습니다. 현대로템도 거의 2,951억이니까 3,000억 정도 사면서 수익률로 치면 34%의 굉장히 견조한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2월 1일 대비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많이 샀던 거는 뭐 그 KB금융, SK스퀘어, 삼성생명, 우리금융주 이거 다 정부의 저 PBR 밸류업 수혜주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다 2,700, 삼성생명 2,747억, 우리금융지주 2,712억. 근데 정부 정책이 힘을 받기가 쉽지는 않아 보여서 이거 관련돼서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역시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큼 인상적인 게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전력기기 쪽은 지금 계속 여전히 노후화된 거를 교체하는 수요, 그 다음에 신규 수요에 대한 글로벌적으로 북미하고 유럽, 심지어 뭐 아프리카, 중동까지 다 지금 수주가 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만큼 실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계속 신고가 찍는데도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니까 신고가 영역에서도 외국인이 계속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은 사실은 지금 2월달 대비해서 125% 수익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하지 않고 지금 3,000억 넘게 3,300억 정도 샀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위를 본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4위, 15위권이 LIG 넥슨하고 하나금융지주인데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모두 지금 정부의 저 PBR 밸류업 수혜주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눈여겨봐야 될 종목은 뭐 압도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슨, 현대로템 3인방이랑 그 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인데 주가 측면으로 부담스럽지 않은 거는 역시나 현대로템이 가장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5% 수익 중이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58% 수익 중입니다. 그런데 수은법 개정안이 통과됐죠. 이제 15조에서 신용공여 한도를 25조로 늘렸는데 그러면 딱 수은법 통과됐을 때 가장 핵심 수혜주가 뭐냐면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이 가장 수주 물량 관련돼서 1차분, 그러니까 폴란드 1차분의 최대 수혜주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다면 2차분은 그 현대로템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현대로템 같은 경우가 지금 그 대략 수주가 현재까지 쌓아놓은 거는 한 8.5년치가 쌓였고요. 이거는 방산주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좋은 거는
현대 로템만 8.5년 쌓은 게 아니고요. LIG 넥스원이나 하나 시스템 가장 적은 게 하나 시스템인데 하나 시스템도 한 5.7년 대략 6년치 수주가 쌓여 있고요. 어마어마합니다. LIG 넥스원 역시 마찬가지로 8년치 수주가 쌓여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 로템도 대략 한 8년 정도 수주가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방산이라는 강력한 캐시카우, 그러니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매출과 이익을 갖고 있으면서 현대 로템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수소 관련된 모멘텀이랑 엮여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현대 로템은 재미난 거는 이 철도 사업부, 요번에 KTX 신호선 아시잖아요. 네. 그 KTX 신호선 현대 로템 A 노선도 전량 다 현대 로템이 수주했고요. 신호선도 현대 로템이 수주했습니다. 그리고 LA에 가면 이제 LA 그 메트로시티 일종의 경전철 같은 거를 8,700억을 또 현대 로템이 수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철도 사업부도 그냥 꾸준히 안정적으로 수주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럼 현대 로템은 방산이란 캐시카우의 그 철도 사업부의 그 실적 안정성이 더해지는 거에 신규로 수소라는 모멘텀이 있고요. 지금 수소 트램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 상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 로템도 이 전기차 모멘텀을 일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하면서 로봇에 대한 그 신규 성장 동력이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우주항공이라는 또 강력한 신성장 동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은 로보택시라고 하는 도심항공 모빌리티랑 그 다음에 이 인공위성 관련된 모멘텀이 있거든요. 그러면 방산 관련된 수주는 기본적으로 고르게 다 터지는데 신규 성장 동력이 우주항공이 더 모멘텀이 셀까? 아니면 인공위성이 더 모멘텀이 셀까? 수소가 더 모멘텀이 셀까? 그렇게 그 신규 성장 동력으로 추가 업사이드를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느 게 더 셀지. 현재로서는 우주항공이랑 인공위성 쪽에 막강해 보이고 수소는 좀 시간이 걸려 보이고요. 신규 동력, 성장 동력이 예를 들어 아무리 세도 예를 들어 지금 뭐 AI 반도체 해도 AI 반도체 관련된 매출이 1도 안 나는데 그냥 AI 반도체 관련주에 엮였다. 그럼 전혀 의미가 없는 거고요. 현대로템이 아무리 수소 모멘텀을 얘기해도 수소 모멘텀으로 매출이 안 나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LIG 넥스원은 고스트 로보틱스 실적이 반영되는 거는 24년도 말이니까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매출 반영된다고 해도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하나 시스템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우주항공 관련된 매출이 이미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항공이란 강력한 모멘텀도 있는데 그게 실제 숫자에 찍히면서 매출 비중에서 적정 포지션을 차지한다. 네. 그럼 그게 더 훨씬 강력한 모멘텀이 있을 거로 보여서 지금 압도적으로 1등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남한 주식이다 하고 가고 있는데 그 후속 주자로 LIG 넥선하고 현대 로템이 추가적으로 좀 따라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방산주 전반적으로 다 좋은 거고 방산주가 왜 이렇게 좋을까 봤더니 글로벌로 전시 상황이 나라가 우리나라 정도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시의 무기 생산 체계를 잘 갖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딱 고객사가 요청했을 때 바로 딱 대응이 가능한 거예요. 이 너무 재미난 게 요번에 폴란드 요청했을 때 폴란드가 얘기한 것보다 2달을 납기를 땡겨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폴란드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물량 더 달라고. 네. 그래서 지금 폴란드에서 터진 걸 보고 그 주변 국가들 루마니아랑 에스토니아가 눈여겨보고 있고요. 사우디 한번 LIG가 나갔잖아요. 4조 3천억. UAE 아랍에미리트 나간 거 보고 사우디에서도 지금 그게 나오고 있고요. 그 옆에 쿠웨이트, 오만 6개 중동 협력국이 지금 그 굉장히 이 국내 무기에 대해서 눈독을 들이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가격 싸진 것만큼 기술력에 대한 검증을 받고 있는 거죠. 일단 뭐 K2 전차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강력한 독일의 라인메탈을 제쳤거든요. 독일 라인메탈을 제쳤는데 그거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거의 다 독일제를 썼단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파워팩이라고 하는 이 엔진 관련된 그런 부품인데 그거를 사실은 중동에 수출하려고 하면 독일이 금수 조치를 했어요. 중동에 못하게끔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완제품을 수출하려고 해도 안에 파워팩이 독일 거니까 못 나가는 거였는데 중동이 그 금수 조치하는 걸로 독일이 자기네들도 수출하려고 자체적으로 금수 조치를 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K2 전차나 K9 자주포가 못 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중동 금수 조치 풀려서 수출이 일단 성공했는데 이제 독일에 손 벌릴 필요 없이 그 K9에 들어가는 거는 STX의 엔진이 국산화를 해서 당장 이제 내년부터 양산을 하고요. 그 파워팩 관련된 거를. 그 다음에 K2에 들어가는 거는 S&T 다이내믹스가 S&T 다이내믹스라는 회사가 S&T 계열사인데 거기서 국산화를 또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파워팩도 향후 1년 안에 완전히 국산화 성공한 거죠. 금수 조치 해제된 거 상관없이 이미 안에 핵심 부품을 국산화했기 때문에 그걸로 완벽한 수출 모멘텀이 생긴 거고요. 이번에 그 LIG 또 예를 들어 재미난 거 말씀드리면 LIG 관련돼서 LIG 같은 경우가 지금 그 천궁 말고 지금 루마니아 천궁2 기대하고 있는데 그 밑에 이제 형궁이라고 이렇게 들고 쏘는 거 그걸로 많이 전투기도 격추시키고 해가지고 화제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 엄청나게 이 형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진 거예요. 걔네는 이제 공중전만 하다가 밑에서 땅에서 쏘고 하니까 그래서 그 형궁에 대해서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형궁의 그 LIG 넥슨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가 미국의 제블린이라는 데인데 제블린이 중동의 사우디에 우리 수출 안 할 거야 금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갑자기 형궁이 붕 뜬 거예요. 근데 제블린하고 가격을 봤더니 가격이 50% 정도 싸대요. 형궁이. LIG 형궁이. 그러니까 LIG 형궁을 그렇지 않아도 미국과 억지로 사우디가 쓰려고 했는데 사우디가 못 쓰게 된 거잖아요. 근데 당장 필요하고 그래서 LIG 형궁이 아마 사우디 토대로 사우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UAE 아랍에미리트 그다음에 뭐 오만, 쿠웨이트 이런 데로 폭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사우디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재래식 무기가 필요한 중동은 무기가 노후화돼 가지고 지금 30년에서 40년 정도 돼 있대요. 근데 이게 가성비도 싼데 기술력도 검증됐다. 그리고 항상 전시체계 준비하고 있어서 레퍼런스 쌓은 걸 바탕으로 납기도 엄청 땡겨서 갖다 주고 하니까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국내 무기 체계가 그냥 저가 그 K 무기에서 이제는 완전히 기술력까지 갖춘 거기다 레퍼런스 갖춘 이미 사우디에 나간 거 그다음에 폴란드에 나간 거 자체가 그 레퍼런스가 돼가지고 지금 사실은 상당히 상당히 이제 좋아지는 거고 수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그 결국은 20조짜리 수주를 받으려면 정부의 지원을 얻어야 되는데 그 신용공여를 부족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로템 받은 수주 물량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20조까지 늘려놔가지고 그쵸? 25조까지 늘렸죠. 25조까지 늘렸으니까 폴란드 2차분은 뭐 무난하게 지금 현대 로템이 만약에 싹쓸이 한다. 그러면 그게 금액으로 치면 현대 로템이 매년 4조에 영업이익 4천억씩 꽂히는 구조니까 그리고 이 방산이 해외 수출 물량은 마진율이 거의 9%에서 11% 나오거든요. 그럼 근데 지금 기존 현대로템 하는 거 물량 보면 그 에코플랜트 사업부라고 있는 거 현대제철에 납품하는 거 계열사죠. 현대제철 납품하는 게 마진율이 3%대. 그다음에 코레일 그 KTX A 노선, C 노선 이거 마진율 뭐 1% 2%밖에 안 돼요. 너무 박해요. 뭐 정부 수주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수주가 뭐 형편없고 그래서 방산을 결합하면 방산이 대략 11% 9% 나오니까 전체 마진율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거죠. 1% 2%짜리 받다가 9% 11%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익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중동 모멘텀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중동 아까 말씀드린 유럽 그죠? 이제 아시아권까지 글로벌로 다 지금 수주가 터지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가 도와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심지어는 방산이 제2의 주도주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2의 주도주 얘기 나오고 있고 결국은 수출 비중인데 수출 비중 뭐 압도적으로 지금 전체 매출의 55% 이거는 뭐 현대로템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LIG 넥슨 싹 싹쓸입니다. 현대로템, LIG 넥슨,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모두 수출 비중은 55%고요. 수주 관련돼서 수주 모멘텀이 제일 약한 게 하나시스템인데 하나시스템도 수주 잔고로 치면 작년보다 72% 증가한 6조 8천억이고요. 작년에 6조 8천억인데 올해는 무난하게 한 대략 수주 잔고가 한 8조 정도까지 하나시스템 기준으로 증가할 것 같고요. 하나시스템도 방산이 지금 매출 75%까지 올라왔고요. 당연히 방산 비중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국내 관련된 기대감도 있습니다. 이제 뭐 킬체인이라고 해가지고 국내 이 전시 체계 관련된 뭐 함정 전투 체계, 그다음에 군용 전술 통신 체계 이런 거를 싹 다 업그레이드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서는 당연히 하나시스템, 현대로템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전부 다 지금 좀 수혜를 볼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하나시스템이 제일 좀 들어올라서 말씀드리면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인공위성 레이더 쏘는 거 그게 지금 자체 소형 위성 레이더 이미 자체 발사했는데 올해 2번 모멘텀에 남아있거든요. 아직 안 쐈는데 4월달하고 11월달에 인공위성 레이더 SAR 초소형 위성 레이더를 추가 발사를 하고요. 그거 관련돼서도 계속 후속적으로 모멘텀이 나오고요. 그 다음 24년도에 아마 사우디의 이 그 MSAM이라고 지대공 이거 관련된 모멘텀 레이더 모멘텀이 수주 잔고가 24년, 25년 계속 본격화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 측면으로는 제일 들어올랐으니까 부담이 없고요. 그런데 아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슨 다 55% 넘었는데 안 팔고 지금 3천억 넘게 사고 있다는 거는 여기서 더 추가 상승 여력을 보고 있지 않나. 그래서 매출과 이익 성장률로 치면 고르게 26년까지 고르게 늘어나는 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고요. 성장률, 올해 당장 매출 성장률 제일 좋아지는 거는 아까 폴란드 수주 2차분 제일 많이 받는 게 현대로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매출은 당장 올해만 치면 현대로템이 좀 가장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어요. 와. 네, 그래서 방산 ETF가 있나 한번 찾아봤더니 네. 방산 ETF가 있습니다. 야, 나는 진짜 현대로템도 좋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좋고 진짜 뭘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ETF가 있습니다. R이랑 K 방산 FN ETF고요. 월급의 일부 또는 내가 벌어들이는 뭐 소득의 일부를 ETF 사시는 거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퇴직연금 IRP 계좌랑 ISA 계좌, 금투세 관련돼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웬간해서는 이게 정치적 성향으로 비춰질까 봐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중요해서 꼭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세금 관련돼서 얘기가 지금 나와서 하는 겁니다. 이 금투세를 마치 부자 감세인 것처럼 이 파란당이 이거 프레임 씌워가지고 하는데 이거 제정신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금투세가 이거 완전 개인 독박과세입니다. 개인이 다 떠안는 독박과세고요. 자, 5천만 원 기준인데 그냥 단순하게 제일 최고 구간이 3억 이상이거든요. 3억 이상이에요. 3억 이상인데 얼마냐면요. 지방세 2.5% 포함돼서 27.5%예요. 네. 그러면 이제 금융 가장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22%예요. 그럼 어느 미친 외국인이 수익이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데 5.5% 세금을 더 내면서 우리나라 투자를 합니까? 이게 정상적인 법이 아닌 거거든요. 네. 외국인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렇지 않아도 국장 떠난다고 하는데 5.5% 세금을 더 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금투세 안 내는 대신에 거래세를 줄인다고 했어요. 거래세를 줄이거나 폐지한다고 했는데 그럼 거래세 줄이면 기관이나 외국인 그냥 단타 겁나 치면서 그냥 단타 투기장 그냥 국장을 쓰레기장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래세 줄이는 게 개인 투자자한테 마치 엄청 혜택 주는 것처럼 전혀 혜택 주는 거 아니고요. 정작 100억 이상의 슈퍼개미들 있잖아요. 1도 타격을 안 받아요. 그 사람들은 외국인으로 둔갑할 수 있는 뭐 CFD 계좌를 쓰거나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법인으로 하거나. 근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 투자자만 부자 감세는 무슨 부자 감세? 부자 감세 전혀 아니고 개인 독박과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대만이 있잖아요. 금투세를 시행하려고 3번 시도했는데 89년도에 금투세 딱 시행하는 순간이 어떻게 됐냐면 기가 막히게 딱 시행하는 날부터 주가가 45%가 급락했어요. 폭락했어요. 네, 폭락했어요. 그냥 우리나라 다를 것 같아요. 너무 비슷해요. 우리나라 대만이랑 TSMC처럼 우리나라 반도체 완전 강국이죠. 그 다음에 소득 구조 수출 의존도 높은 국가죠. 그 다음에 심지어 GDP 규모도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거 금투세 도입되면 주가 폭락할 가능성 매우 높고요. 외국인 기관 단타장 될 때 가능성 높고요. 금투세 도입하려면 일단 갖출 거 갖춰야죠. 첫 번째, 기존에 세액 공제 주던 거 다 혜택 깎아먹었거든요. 이거 해외 투자하시는 분도 250만 원만 비과세 되고 나머지는 독박과세 적용돼요. 그리고 소득 수익 난 거랑 수익 안 난 거랑 통산하는 거 5년? 이거 너무 짧아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 보면 다 10년 이상이거든요. 손실 내도 내가 세금 내야 돼요. 그래요? 수익 낸 걸 합산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그게 이득이 있으면. 내가 23년도에 5천만 원 수익 냈는데 작년에 23년도에 5천만 원 수익 냈는데 올해 4천만 원 손실 냈잖아요. 그러면 5천만 원 수익 낸 거랑 4천만 원 수익 낸 거랑 25년도에 뭐 3천만 원 수익 나면
수익 난 거에만 세금을 매겨야 되는데 수익이랑 손실을 합산해 버린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불리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도 단타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고액자산가들 돈 받은 거 펀드 있잖아요. ETF 이런 거요. 완전 펀드런이나 ETF 이 환매 대거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열심히 투자해서 그 돈이 주시장에 들어가서 그 돈으로 기업에서 고용도 창출하고 연구개발도 하고 캐펙스 투자도 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엄청나게 큰 기업 입장에서 너무 중요한 은행에서 차입하는 것보다 주식시장에서 자금 조달 많이 하잖아요. 자금 조달 창구인데 그걸 완전히 망가뜨리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한테만 좋은 거고 개인 투자자는 세금 뒤집어 쓸 확률이 매우 높아서 이거 당장 악법 중에 악법 쓰레기법이라서 폐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파란당 완전 거의 몰빵돼 가지고 상당히 이 금투세 살릴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거든요. 그럼 주식시장 완전 다 망가뜨리겠다는 거라서 주식시장 망가지면 기업들이 투자 못 받고 고용 유발 안 되고 그죠? 연구개발 못 하고 캐펙스 투자 못 하면 굉장히 이거 주식시장도 망가지지만 그 주식시장의 뒷배경은 기업이고 산업이잖아요. 그것까지 다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어서 금투세 폐지에 좀 많이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고 세제 혜택 그 보니까 조세 전문가가 얘기한 거 보니까 보완되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세율 낮추는 거고요. 당장 배당 소득세 주는 것만 해도 ISA 연금 계좌에서만 분리과세 하지 말고 그냥 배당 소득세 받는 거 9.9% 분리과세 하고 그 다음에 주주 환원책 강화하고 그죠? 네 가지를 보완하면 돼요. 장기 보유하는 사람한테 세금 우대 혜택 줘야 되고 아까 분리과세 적용되는 거 그다음에 주주 환원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영권 보장해야 되고요. 배당세, 상속세, 증여세 이게 개정이 돼서 4개의 법적 장치가 안전하게 작용이 되면 금투세 시행해도 되는데 이 4가지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원천 징수도 반기별로 할 게 아니라 연 단위로 조정해야 되고요. 해외 펀드 왜 역차별합니까? 국내에 설정된 해외 펀드에 대한 이 차별도 해소해야 돼서 이거 전면적으로 다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보완돼야지만 개인 독박과세가 안 되는 거니까 이 부분 반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저도 겪어본 건데 이거 만약에 금투세 적용됐을 때 건강보험료가 폭증해요. 그래서 건강보험료만 연에 1,000만 원 이상 낼 수도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주식시장 다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재미난 거 이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과도하게 상속세 때려가지고 정부가 그냥 앉은 자리에서 넥슨 그냥 2대 주주가 돼버렸어요. 그냥. 심지어 이 넥슨 중국에 팔릴 뻔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정부가 뭐 넥슨 이 게임 관련된 거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걸 주주가 최대 주주가 되면 이게 다 상속세 이런 거에 다 폐해고요. 금호타이어 사례도 있어요. 금호타이어도 중국에 팔릴 뻔했어요. 과도하게 상속세 때려가지고 이게 마치 부자 한테 혜택 주는 것처럼 그렇게 프레임 씌우는 건 아니고요. 본질을 좀 보자. 네, 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가 일어났고요. 대표적인 두산로보틱스가 고점 대비는 거의 40% 넘게 빠졌고요. 35% 1월달 대비 연초 대비 어제 종가 기준 35% 빠졌는데 야 로봇도 조종 나오니까 또 로봇 싸잡아서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근데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자 대표적으로 로봇 야 기술력 너무 떨어져 로봇 회사들. 두 번째가 야 우리나라 로봇이 성장해봤자 얼마나 성장했어. 언제 흑자 전환할 거야. 실적 뭐 개판이잖아. 그다음 세 번째 야 로봇 할 거면 그냥 일본 로봇 회사나 세계 1등 뭐 유니버셜 로봇 포함된 뭐 테라다인 이런 데 회사 이거는 저는 반은 동의합니다. 글로벌 로봇 회사랑 우리나라 로봇 회사에 가진 미묘한 차이가 있고 매출이나 그 실적 규모 사이즈도 있는데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는 게 그럼 글로벌 로봇 회사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게 우리나라 로봇 회사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보다 쉬울까요? 결국은 내가 공부하고 내가 아는 만큼 투자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네 번째가요. 로봇 너무 비싸다. 완전 뻥튀기 가열이다. 이것도 반은 인정하고 반은 틀렸다고 봐요. 네. 로봇을 완전히 구조적인 성장주인데 가치주 관점으로 보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진짜 재미난 게 한미반도체나 지금 막 신고가 영역을 가고 있는 SK 하이닉스 최고점에 목표가 상향하는 리포트가 막 나오잖아요. 그럼 꼭대기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 고점 대비 막 40% 넘게 빠졌는데 두산 로보틱스의 반대로
오히려 목표가를 막 하향하는 리포트가 나와요. 그러면 저는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막 쏟아내요. 근데 완벽하게 검증하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가 가진 펀더멘탈은 변한 게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SBS 그 토론하는 프로그램에 가서 로봇만 40년 연구하고 실제 로봇 회사를 창업하신 코가 로보틱스 대표님이고 또 제 또 모교 교수님이시다. 한양대 교수님 만나 뵀는데 와 그분 얘기가 엄청 인상적이었어요. 내가 로봇 업계 40년 있다 보니까 첫 번째로 얘기하신 게 글로벌 물론 로봇의 분야가 너무 어플리케이션이 다양해 가지고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전반적인 기술력만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로봇 기술력 시중에서 그렇게 막 잘 모르고 떠드는 사람들이랑 다르게 로봇만 40년 파신 분이 얘기하는 얘기. 그러니까 훨씬 저는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기술력 차이 크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 가장 지금 협동 로봇 1등이라고 하는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을 인수한 테러다인 이제 테러다인사의 기술력이 예를 들어 100이라고 한다면 일본의 화나기 100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뭐 기술력 높다고 하는 일본 업체들이 100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대략 80까지는 올라온 수준이다. 일부 로봇 중에서는 우리나라 더 기술력이 앞선 것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 로봇이 주목을 못 받는 거는 미국은 빅테크 AI랑 결합돼서 일종의 로봇의 가장 진화된 형태 가장 발전된 형태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테슬라의 옵티머스 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기술이 우리나라가 조금 부족하다는 건데 그거조차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휴보 아시죠? 그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초거든요. 우리나라.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기반으로 많이 올라온 상황인 거고 협동 로봇의 두산 로보틱스나 다른 의료용 로봇의 큐렉소라든지 뭐 고용의 이런 로봇들은 상당한 기술력이 회복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봇 관련된 또 그 공학자이자 그 A로봇이란 회사 CTO로 계시는 이분도 또 한양대 교수님이더라고. 그 한재공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엄청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로봇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교수님이나 로봇 관련된 회사를 창업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어느 순간 너무 바빠졌대요. 보기가 힘들대요.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부른대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분들이 만든 회사에 창업한 회사에 생각보다 오래 걸릴 줄 알았던 투자가 급속하게 들어오고 있대요. 돈의 흐름이 글로 들어가는 거죠. 레인보우도 그렇죠. 그렇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원래 2029년 얘기인데 삼성이 15% 갖고 있는 거 콜옵션 더 빨리 행사하겠다는 거잖아요. 땡기겠다는 거잖아요. 삼성만 해요.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두산 말고도 많아요. 지금 LG, 하나, HD, 현대, SK 각종 대기업은 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봇 관련된 공학자나 창업자나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바빠졌고 생각보다 투자가 엄청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돈의 흐름이 글로 가고 있다는 거고요. 우리나라 기술력이 떨어지고 그렇게 우리나라가 글로벌로 경쟁력이 없는데 로봇 관련된 회사를 투자를 할까요? 그건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은 로봇 관련주가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조정 받는 와중에 안 올랐던 청소기 만드는 로봇인 에브리봇 이런 회사들이 연초 대비 거의 80% 올랐고요. 최근에 좀 주춤한 사실은 두산 로보틱스 그다음에 그 로봇의 감속기를 만드는 SPG 그리고 의료용 로봇을 만드는 큐렉소 이런 회사들 다 부진했거든요. 근데 그럼 여기서 성장을 멈추고 끝날 거냐? 큐렉소가 가진 연간 이제 로봇 수출만 110대, 로봇 매출만 500억 이상 나는 거 그 계획에 전혀 변함이 없고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작년에 북미하고 유럽에서만 매출 비중 55%고요. 북미하고 유럽에 있는 판매 비중만 110개까지 늘리고요. 북미하고 유럽의 이 가장 로봇 시장에서 가장 그 협동 로봇의 가장 큰 시장이거든요. 근데 북미 유럽에 진출해서 매출 비중이 55%, 65%, 70%까지 늘어나는데 그러면 적자는 맞죠. 적자는 맞는데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리고 전체 로봇 시장은요.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따르면 엄청나게 큰 시장이더라고요. 2030년에 350조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아무래도 휴머노이드 로봇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 전에 당장 성장하는 게 협동 로봇이거든요. 그래서 협동 로봇이
연평균 30%, 35%씩 성장해서 2030년에 20조거든요. 20조에 두산 로보틱스가 1%만 먹어도 2천억이죠. 그죠? 2천억. 5%면 5천억이잖아요. 근데 당장 두산 로보틱스가 전체 지금 글로벌 로봇 시장에서 협동 로봇 5.4%예요. 그러면 매출 사이즈는 20조까지 간다면 5천억까지 커질 수 있는 상황인데 두산 로보틱스가 밝힌 게 27년까지 시장 침투를 2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경쟁사가 대만의 테크맨 로봇인데 테크맨 로봇은 8%대 이상에서 5%대까지 내려온 상황이에요. 두산 로보틱스는 빵에서 지금 5.4%까지 늘어난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전체 3등이랑 4등 규모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요. 이쪽 압도적인 1, 2등은 아까 말씀드린 일본의 화낙이나 테러다인이 인수한 유니버셜 로봇인데 테러다인하고 유니버셜 로봇은 두산 로보틱스처럼 생각보다 그걸 안 해주는 거죠. 워낙 1등 넘사벽 1등 업체니까. 그리고 다른 로봇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하고 집중이 안 돼 있고 그래서 협동 로봇만 한움을 열심히 파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가 최소한 글로벌 3위권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확률이 높고 1, 2등, 3등이 주춤하는 사이에 지금 북미하고 유럽에 급격하게 캐파 늘려가지고 판매 법인도 늘리고 생산 캐파도 올해 2배 늘리는 거거든요. 생산 캐파 2배 늘린다는 거는 결국 매출 2배까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정부에서 엄청나게 로봇 지원해줘요. 지금 정부에서 제 4차 지능력 로봇 기본계획 확정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로봇 관련된 거 그냥 민간 합동으로 해가지고 3조 투자하겠다고 했고요. 3조 특정 기술 해가지고 하드웨어 5개, 소프트웨어 3개 확보하고요. 인력, 로봇 관련된 전문 인력 15,000명 육성하고요. 로봇 관련된 전문 기업 150개 이상 육성하고요. 로봇 관련된 친화적인 인프라 구축 및 테스트베드 하겠다고 했거든요. 왜냐면 로봇 밀도로 치면 우리나라가 1등이거든요. 산업 현장에서. 그리고 전체 로봇이 차지하는 매출도요. 한국, 독일, 미국, 일본, 중국 5개 나라가 전체 글로벌 로봇 매출에서 거의 90%거든요. 요 5개 나라 대만의 테크맨 로봇 아까 그 정도 하나 빼고는 이 5개 나라가 싹쓸이할 확률이 높고요. 우리나라 계속 뭐 임금 문제, 뭐 노사 문제 터져서 우리나라만큼 좋은 테스트 베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는 계속 고령화되는데 임금은 계속 비싸지고. 그러니까 로봇을 많이 쓸 수밖에 없고 심지어 로봇이 엄청나게 두산 로보틱스도요. 어디까지 쓰였냐면요.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이잖아요. 근데 대구에 있는 구병원이라는 데서 이 복강경 수술하는데 수술 보조 솔루션으로 협동 로봇이 또 투입이 됐어요. 전혀 두산 로봇이 진출하지 않은 분야에 지금 신규로 진출한 거고요. 그 다음에 SK 에코플랜트 자회사 테스 있는데 테스 LA 공장에 지금 두산 협동 로봇의 공장에 지금 투입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에도 투입이 되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현대차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 여기에도 지금 전장 부품 검사하는데 두산 협동 로봇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엊그제 이틀 전에 메가커피 들어갔어요. 그래서 에스프레소 추출하는 거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합니다. 그래요. 오산에 일단 본점에 이제 하나 나왔는데 이거 상반기까지 엄청 확대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인건비 문제 해결되죠. 그다음에 뭐 노사 갈등 이런 거 해결되죠. 고령화 문제 해결되죠.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속초 갔더니 안에 인력 시장에 일하시는 분들의 인력이 다 뭘로 바뀐 줄 아세요? 베트남. 싹 다 베트남이에요. 그 얘기는 점점 힘들고 뭔가 하기 싫고 이런 일들은 로봇이 대체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사실 문제였는데 가격이 그 비싼 휴머노이드 로봇을 지금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가 2,600만 원까지 다운시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협동 로봇은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예요. 그럼 기존에 산업용 로봇이 1억이었는데 벌써 반토막 나온 거예요. 가격이 싸진 거예요. 물론 SI 업체란 중간에 끼고 여기 SI가 약간 마진을 붙여가지고 6천만 원대 파는데 그래도 1억짜리 산업용 로봇 쓰다가 6천만 원대면 엄청 싸진 거잖아요. 그럼 6천만 원짜리 한 대 돌리면 한 달 돌리면 연간 인건비 뽑고도 남는 거예요.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K로봇 뭐 기술력 떨어진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다음 두 번째는 로봇의 어플리케이션이 너무 협소화될 때 그건 맞아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메가커피도 들어가고 지금 병원에도 들어가고 하는 이유가 어플리케이션 늘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북미하고 유럽에서 지금 엄청나게 수출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로봇 관련돼서 가격이 싸지는 것도 싸지는 거지만 아까 북미, 유럽,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중남미하고 동남아까지 진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들이 계속 매출은 늘어나는데 적자잖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투자 포인트가 살아 있는 거고요. 이 회사들이 예를 들어 완전히 가치주가 되는 거죠. 안정적으로 그냥 이익이 뭐 120억, 130억, 150억 따박딱 난다. 그럼 오히려 구조적 성장주가 아니라 그냥 가치주 성격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다행인 거는 24년도 올해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다 지금 흑자 전환하는 원년입니다. 그래서 올해 빨리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되는 게 중요한데 실적 턴어라운드 되는 거보다는 중요한 거 저는 매출액이 연간 계속 100%씩 성장해야 되는데 연간 매출액이 100%씩 성장하는데 그 바탕은 북미하고 유럽이라는 해외에서 터지고 있다. 국내보다는 해외 시장 잘 개척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해외 시장의 포지션이 잘 돼 있는 회사에 포커스를 맞추면 좋겠고 의료용 로봇도 큐렉소가 메릴 헬스케어란 그 임플란트 유통하는 업체를 끼고 진짜 글로벌 진짜 뭐 60개국에서 130개국의 이 판매망을 갖고 있어요. 엄청나게 해외로 많이 수출하려고 하고 있고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지역 계속 다변화되고 있고 가장 그 까다로운 미국 FDA 승인을 아마 올해 상반기 6월달 안으로 나면 또 그게 굉장히 또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로봇 섹터에서 좀 주목해 볼 기업은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이 정도일까요? 네. 대장주. 대장주 두산 로보틱스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류 로봇 쪽에서는 물류 이동 로봇이 이제 자율주행이랑 결합돼서 그 하려면 결국은 그것도 다양한 이 산업에 진출한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T-로보틱스가 SK온 물론 2차 전지 지금 여러 가지 그 속도가 둔화된 측면이 있지만 SK온에 300억 정도 진출을 이미 했어요. 그러면 SK온에서 끝나진 않을 것 같고 SK온이 그 300억짜리 그 라인 하나가 30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 최소한 하나 납품 이제 스타트 끊었으니까 최소한 첫 스타트 끄는 거거든요. T-로보틱스가. 그러면 30개 중에 절반이 아니라 10개만 가져가도 3천억이거든요. 엄청난 매출. T-로보틱스 연간 매출이 3천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간 매출 담당할 정도 수준이 되는 거고 T-로보틱스가 LG이노텍의 벤더로 선정이 됐거든요. LG이노텍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LG이노텍 그 넘어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진출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여요. SK온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그래서 물류 로봇은 AGV가 있고 AMR이 있는데 그 업그레이드 상위 버전 자율주행까지 자율주행 가능한 로봇까지 확대가 될 거라고 보는데 그게 지금 아마존 물류 창고에서 지금 터지고 있거든요. 네. 디지트가 연에 그냥 10,000대씩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물류 창고 다 로봇으로 바뀌는데 그런 형태로 따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T-로보틱스가 2차 전지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LG이노텍 같은 IT 부품 회사 납품한 거 있죠. 그다음에 그 넘어서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기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물류 이동 로봇도 엄청나게 시장이 좋아질 것 같고 물류 이동 로봇도 전체 연평균 시장은 25% 성장하고요. 정부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게 핵심 부품 내재화 하자는 거였거든요. 우리나라 로봇 기술력 없잖아요. 그 깎아내리는 거의 저변에는 안에 부품을 다 독일이나 일본 거 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독일이나 일본 거 쓰는 거 중에 부품 비싼 게 감속기거든요. 아, 그 로봇공학자분이 얘기하신 거는 액추에이터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그럼 뭘 좀 싸게 해야지 로봇이 싸질 거냐, 뭐가 좀 기술력의 차별화가 있을 거냐 해봤더니 액추에이터거든요. 근데 액추에이터도 있지만 감속기가 로봇의 부품에 차지하는 비중이 35%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로 치면 양극재 같은 거죠. 그래서 감속기를 하모닉 드라이브란 일본 회사가 중소형 쪽에서는 90%를 장악했거든요. 그다음 중대형 쪽은 납데스코라는 회사가 중대형 쪽에서는 중대형 감속기는 납데스코가 거의 80% 몰빵이었는데 그거를 SBB 테크도 국산화했고 SPG도 국산화했거든요. 근데 SPG 국산화한 거가 이제 막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SPG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들어갔고 두산 로보틱스 들어갔으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발판으로 다른데 이제 더 국내 로봇 회사 들어갈 일이 많겠죠. 왜냐면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고 하나 로보틱스도 이 협동 로봇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감속기는 국산화 이제 막 초창기 이제 막 초입 구간이거든요. 근데 감속기가 마진이 좋아요. 당연히 마진 좋겠죠. 독점이니까.
20% 넘는 마진인데 왜냐면 SPG가 기존에 하던 모터 각종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에 들어가는 모터는 SPG 싹쓸이거든요. 근데 마진이 10%가 안 돼요. 10% 언더인데 이 감속기 팔면 팔수록 마진이 20%니까 전체적인 마진이 좋아지는 거고 SPG 같은 경우도 그냥 기본적으로 안 팔아도 로봇 관련된 회사 중에는 압도적으로 매출이나 이익 사이즈가 큰 회사예요. 매출이 4,500억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50억에서 280억이니까. 근데 여기도 매출과 이익이 역성장 없이 꾸준히 성장해서 5천억 매출에 영업이익 한 350억에서 400억대까지 커지는 회사고 유일하게 PER 밸류를 할 수 있는 회사고 뭐 인탑스 얘기하시는데 인탑스는 로봇 매출보다 다른 IT 쪽 매출이 크니까 그래서 감속기 국산화는 정부에서 밀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40%도 안 되는 그 로봇 부품들 80%까지 내재화하라고 강력하게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그 지원하는 거에 최대 수혜를 받는 거는 이 감속기가 제일 비싸고 제일 중요한 부품이니까 SPG가 또는 SBB테크라는 회사가 감속기 관련된 회사가 싹쓸이 할 수밖에 없다. 근데 SBB테크는 매출 규모가 300억도 안 되는 회사고 SPG는 매출액이 4천억 넘는 회사니까 SPG가 훨씬 더 수혜를 받을 확률이 높고 생산 캐파도 SBB테크랑 SPG랑 게임이 안 됩니다. 이 SPG 같은 경우는 이미 50% 이상 생산 캐파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적에 반영되는 거는 아마 올해 말부터 반영될 걸 보고 있기 때문에 부품 쪽에 SPG 그리고 물류 로봇 쪽에 T로보틱스 의료용에는 뭐 계속 말씀드린 큐렉소 그 다음에 협동 로봇에는 두산 로보틱스 그 4개가 또 분야가 또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어느 쪽이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로봇 관련된 또 ETF가 있습니다. 저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까 그 방산 ETF, R이랑 K 방산 FN ETF 요거랑 로봇 관련된 ETF가 코덱스 K 로봇 액티브 ETF가 있고요. 코덱스 글로벌 4차 산업 로보틱스가 있는데 비중 자체는 KB스타 AI 로봇 ETF도 있네요. 근데 일단 코덱스 글로벌 4차 산업 로보틱스는 로봇 관련된 기업이 많이 안 들어있고 요 두 개만 비교해 볼게요. 코덱스 K 로봇 액티브 ETF랑요. KB스타 AI 로봇 ETF 요 두 개만 비교해 볼게요. 왜냐면 그 안에 들어간 종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코덱스는 삼성자산운용에서 만든 ETF고요. 코덱스 K 로봇 액티브 ETF의 제일 중요한 게 종목이거든요. 자, 여기 ETF 분석을 누르시면 구성 종목이 나옵니다.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이버, 삼성 SDS, 두산 로보틱스, 현대 하이닉스, 현대차저 상위 종목 중에 로봇으로 들어간 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더 밑으로 내려볼게요. 네, KT, 현대 오토에버, LG전자, 큐렉소, 뉴로메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다. 그 다음이 두산 로보틱스다. 그죠? 코덱스 K로봇 액티브 ETF 두 번째 ETF는 KB스타 KB자산운용의 AIN 로봇이거든요. 요거 구성 종목 한번 볼게요. 요거 구성 종목 보시면 요것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제일 비중이 많은데 아까 그거는 K로봇 그 코덱스 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8% 넘었거든요. 이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등인데 6.7%예요. 그 다음에 많은 게 두산 로보틱스 루닛이 들어가 있고 셀바스 AI, 엠노 이렇게 들어가 있고 뉴로메카가 더 훨씬 뒤에 있네요. 3.78%. 그 외에 로보티즈 있고 큐렉소는 아예 없네요. 그죠? 에브리봇 있고요. 에브리봇이 2.7% 있고요. 로보티즈가 있고요. 그래서 핵심은 아까 K로봇 ETF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많이 담겨 있고 그럼 상위 요 5개 종목에 어느 게 더 로봇에 집중하고 있냐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교해 드릴게요. KB스타 AI 로봇은 아무래도 로봇 100%가 아니죠. AI 합산이잖아요. 그래서 KB스타 AI 로봇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이버, 두산 로보틱스, 루닛, 현대오토버 이 5종목이고요. 코덱스 K 로봇은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이버, 삼성 SDS, 두산 로보틱스, SK 하이닉스예요. 그래서 ETF가 내가 투자하기 싫은데 나는 로봇 관련된 투자하는데 삼성전자를 왜 투자해? 나는 로봇 투자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 KB스타 같은 경우는 루닛이 들어가 있잖아요. 로봇 회사인데. 자, 근데 구성을 보니까 로봇 관련된 상위 비중에 있는 게 탑 10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들어가 있고요. SPG도 들어있고요. 뉴로메카도 들어있고 로보틱스가 들어있는 구성 KB스타 AI 로봇이 더 좋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ETF에 투자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